안녕하세요. 네, 2021년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큐슈 후쿠오카에서 세계로 일본 해상 도자 교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은 고려대학교의 방병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본으로 특히 큐슈의 후쿠오카와 큐슈 일대를 도자기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생각이 나는 건 그 후쿠오카의 옛 이름 하카다 항구가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카다 항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다자이후라는 일본의 하나의 정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시대에 즉 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에 아주 굉장히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중국, 통일신라 그리고 일본. 즉 그 시대에 뭐 중국은 그때 이제 당나라였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통일신라였고 위에 발해 일본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해상 교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창구였습니다. 그 하카다항에서 많은 그 도자기들이 이 시기에 일본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도자기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을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자이후로 갔었고, 그 바로 핵심 발굴 지역은 고로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뭐 발굴이 거의 끝나서 다자이후는 뭐 저런 식으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자이후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고로강 그리고 오늘날의 후쿠오카 뭐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당나라의 그 유명한 당삼채를 비롯해서 월주요라고 하는 세계 청자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월주요의 청자들이 다량 출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큐슈와 우리하고의 시대를 넘어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재밌는 것은 고려 시대를 비롯해서 조선 전기 혹은 뭐 후기는 뭐 조금 양은 다릅니다만 양상이 일본에서는 우리를 고려 시대 이후에 조선 전기 후기와 상관없이 주로 고려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려 다완은 고려 시대의 다완일 수도 있고 조선 시대의 다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일본 전역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특히 큐슈, 후쿠오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의 고려 다완, 즉 뭐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라든지 아니면 고려 말의 상감청자부터 다양한 그릇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양상을 보면 큐슈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내륙의 교토나 그다음에 도쿄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큐슈 일대에서 고려 다완을 비롯해서 중국의 다완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 지금 보여드리는 소위 말해서 천목 다완이라고 하는 덴모쿠 다완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한 작품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왼편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다완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특히 조선 전기에 아마 관요가 아닌 왕실 전용 그릇을 백자를 제작했던 경기도 광주 분원의 관요가 아닌 아마 경상도 일대의 그런 민간 가마에서 제작을 했던 그러한 그릇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정치 경제의 핵심은 지금의 교토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는 바로 이 다도 문화가 크게 유행을 하는데 그 다도 문화의 선두에 서서 이것을 이끌고 나갔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승려들이었습니다. 그 승려 중에 일본인들이 지금도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센리kyu라고 하는 이 선승은 뭐 거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로서 제2인자까지도 올라갔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이 센노리교가 최고의 다환이라고 칭했던 것은 바로 조선의 이도다환인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백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분청사기도 아니고 이거 뭐지? 예. 아마 지방에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 기명으로 사용 목적으로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그런 완인데 이것이 시각과 청각과 그 다음에 촉각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일본 최고의 다환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16세기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이도다환을 좋아했을까? 물론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다회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그 다회에서 다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참가하는 사람이 이제 계급별로 자기가 사용하는 다환에도 차별을 두게 돼 있고 앉는 좌석이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론 중국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중국의 백자, 청화백자, 후교다환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만 조선에서 가지고 왔던 이런 이도다환이라고 부른 이 그릇은 특별히 일본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미감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큐슈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와 이제 연관지어서 바로 임진왜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어떻게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떠한 기록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피납이 됐다. 그리고 그 중에 도공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피납을 갔던 장인들은 대부분 큐슈 일대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기 악기 같은 경우에 혼슈에도 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큐슈 일대에 우리가 잘 아는 후쿠오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리따는 물론이고 가고시마도 그렇고 구마모토도 그렇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그릇을 만들다가 대부분은 일본식의 그릇을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선계 요장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후쿠오카를 필두로 사가현, 아리따가 있는 사가현이 있고 그 밑에 구마모토, 옆에 나가사키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이타까지 그리고 혼슈 쪽에 야마구치 이쪽에 하기야키 한 군데만이 이제 혼슈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큐슈 일대에 그 피납된 도공들이 조선 스타일로 그릇을 제작을 했던 것을 발굴된 여러 가지 그릇들 그 다음에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삼평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 왜 아리따 가시면 여기 이삼평 기념비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삼평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백자 광 입구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아리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리따 가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건 이제 이삼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러한 그 이삼평 시대 즉 17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자가 제작이 됐고 그러한 백자의 원료가 되는 백자 광이 이즈미야마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작을 했던 가마가 도대체 어디냐? 그 중에 가장 빠른 가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덴구다니 가마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그 17세기의 백자들을 보면 이삼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계의 양식이나 형식이 조금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워낙 고려다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도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선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일본이 확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약이 오를 수도 있고, 야, 그 짧은 기간에 진짜 일본이 이렇게 멋있는 그릇을 만들었어? 왜 우린 못 만들었지?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우리를 자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1620년대부터 약 50년대까지 30년 동안 일본의 그릇은 상전벽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뭐 2, 3평 계통의 청아백자라고는 하지만 그릇들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면 저기 맨 오른쪽에 이제 뭐 토끼라든지 뭐 달 보이시죠? 네, 저 장면은 사실은 중국의 화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여기 오른쪽에 그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이거 포기 구웠는데 조선백자하고 너무 똑같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백자의 스타일을 특히 소송 방식을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공깃돌처럼 뭐 3개, 4개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켜켜이 그 위에 그릇을 두고 뭐 켜켜이 쌓아서 이제 소성을 하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진흙과 모래를 섞어가지고 제작을 하기도 하고 모래를 또 그 굽바닥에다가 묻혀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소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네. 예, 우리한테 익숙한 이남은 분청사기와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양 패턴, 그 다음에 어떤 형식, 그래서 우리한테의 영향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하고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점이 되는 게 거의 165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으로 전 세계로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본 도자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유럽의 자포니즘,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이 이러한 일본 그릇들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물론 뭐 우키요에나 기모노 같은 거에서도 크게 영감을 얻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색의 조화, 강렬한 원색의 표현, 이것은 일본 도자만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일본 해상 도자 교류의 핵심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양식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이마리 스타일 해서 그 이마리는 다른 파트보다는 조선 스타일들이 약간씩 가미된 그래서 조선 도공의 어떤 영향하에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지금의 그 발굴된 가마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청아의 문양이라든지 색상은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형 중에서도 저렇게 국화 형태로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또 조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뭐 일본 도자를 뭐 초창기부터 보면 사실은 문양 디자인은 중국의 화보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본식으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뭐 아주 전혀 뭐 중국과는 다른 일본식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청화의 질이라든지 백자의 질은 중국보다 떨어집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차에 물을 끓여서 그 찬물을 담는 미지사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통 같은 것도 일본식으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특히 1640년대에 접어들면 적색, 황색, 녹색 같은 오체자기를 크게 제작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중국
오체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채색을 상회 기법으로 백자 위에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색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으로의 수출 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본에서 후쿠오카나 그 다음에 이마리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됐던 각종 일본 도자를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식기류들도 있고 인형도 있고 그 다음에 샹들리에 같은 것도 있고 저기 여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수염 깎는 그 수염 접시도 있고 시계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은 지금의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거기를 경유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유럽의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를 출발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하카다에서 후쿠오카에서 그쪽을 경유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나가사키의 이제 히라토 섬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큐슈에서 전 세계로 일본 노자가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쇠국령에 의해서 아주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수출을 했는데 그 지역은 제한이 됐지만 그곳에서 수출된 그릇의 양식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역을 담당했던 회사는 어디냐?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도 있고 유럽의 몇 개국에도 있지만 그 중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 자기 수입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 그릇들은 유럽으로 넘어가면 어떤 경우는 10배, 20배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됐던 많은 그 일본의 그릇들은 오늘날 유럽의 여러 가지 성, 그 다음에 왕실, 그 다음에 개인 소장품으로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유럽 여행 가서 아주 고성이라고 딱 올라가 보면 거기에 이거 중국 도자기 아닐까라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중에 3분의 1 이상, 어떤 경우는 반 이상이 일본의 그릇입니다. 이제 전 세계 도자 시장에 지금 현재 일본이 마켓 쉐어가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저 그렇게 뿌리가 된 것은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전 세계로 큐슈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크게 성공을 거뒀고 그게 오늘날에도 일본 도자의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